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어리석은 결과. 2. 일본 경제 위기. 3. 한국의 강력한 반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대 시대에 있어서 자연 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전 세계 국가들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맥락에서 국가들은 자원을 활용하고 이러한 자원을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다양한 자원과 강력한 국제 협력 관계를 가진 국가로 이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의외로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약 45%나 급증했는데요. 특히 중국은 82억 달러, 일본은 36억 달러를 인도네시아 자원에 투자하며 상당히 공격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자원협력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물과 파묘, 목재 등 원자재를 원광 형태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생산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중에서도 전기차 생산에 꼭 필요한 광물인 니켈을 무기로 외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원을 바탕으로 갑질을 하는 인도네시아에게도 상당히 절실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건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대대적인 건설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공항 운영, 상수도 건설, 정유공장, 가스전 개발에 이르기까지 국가 인프라 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공항 운영 역사상 최초로 인도네시아 항나딤 국제공항에 대한 운영권과 개발권을 통째로 수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탑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항나딤 국제공항 운영, 개발 사업을 따낸 겁니다. 항나딤 국제공항 운영과 개발 사업은 사업 기간이 최장 35년에 사업비가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한국이 수주한 해외공항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수주로 유럽, 중동, 아시아로 사업 발판을 넓혀 글로벌 공항 운영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가 자체 개발한 공용 여객 처리 시스템을 수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인천국제공항 운영으로 이미 세계에 알려진 한국의 공항 운영을 체계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물산업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천억 원 규모의 까리안 광역 상수도 국제경쟁 입찰 사업을 최종 수주했습니다. 심지어 이 수주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의 경쟁 끝에 얻은 성과여서 더욱 더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 수주 역시 한국판 광역 상수도를 해외에 수출한 최초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 상수도 사업은 자카르타로부터 약 50km 거리에 있는 까리안 댐을 수원디로 해서 인도네시아 세계 지자체에 하루 약 4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인구 200만 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수주로 한국의 물관리 정책과 기술 역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수주는 그동안 한국이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한국판 그린 디지털 뉴딜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인데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현지 기업과 수주 경쟁에서 이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번 수주를 위해 물관리 전문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들이 함께 물산업팀 코리아를 만들어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영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건설, 인프라 분야는 확실히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자원잭팟까지 터뜨렸습니다. 2023년 2월 24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벙아 광구 탐사권을 획득한 겁니다.
벙아 광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에 있는 해상가스전으로 광구 면적만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벙아 광구의 추정 매장량은 13억 배럴로 현재 유가 및 환율 시세로 보면 약 118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따낸 인도네시아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한국은 연 3천억 원의 이익을 내는 미얀마 가스전에 이어 해외에서 대규모 수익을 창출할 제2의 가스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벙아 지역 근처에는 실제 가스 매장이 확인되었고 이미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포스코가 미얀마 가스전 수주에 이어 제2의 잭팟이 터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벙아 광구에 대한 탐사권은 천연가스 탐사, 개발 생산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로 지분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페르타미나올로 에너지가 각각 50%씩 나눠 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운영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갖게 됩니다. 포스코는 현재 미얀마 호주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탐사를 시작한 말레이시아 오후 5:24 광구와 인도네시아 벙아 광구 개발까지 이뤄지면 이들 가스전들이 한국의 에너지 주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개발 가능한 가스전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 가스전의 가치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일본은 동해에서 가스전은 발견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탐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시추, 탐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자원 승전보를 올리고 있는데요. 가스전을 발견한다 해도 일본이 과연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과 시추를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번 인도네시아 가스전 수주의 결과는 자원개발 분야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우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2위 LNG 수입국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벙아 가스전 수주는 한국의 에너지 주권을 위해서도 상당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달가워하지 않는 나라는 당연히 일본입니다. 특히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기대되는 대륙동 남부구역 즉 제7광구 개발 문제로 한국과 일본은 향후 민감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 대륙동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즉 공동개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70년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먼저 7광구 영유권을 선포했습니다. 대륙동이 어떤 국가의 영토에서 이어졌는지 여부를 따져 개발권을 인정했던 만큼 한국의 영유권이 대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반발하며 공동개발을 요구했고 이에 양국이 1978년 7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50년짜리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정은 애매한 대륙공의 범위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었습니다. 7광구는 대량의 석유 자원 매장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인데요. 1968년 우는 동중국해 대륙동 자원 탐사 후 보고서를 통해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인 우드로 필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란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까지 나왔었는데요.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초 일부 지역을 탐사한 결과 이 지역의 석유가 3억 배럴가량 내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간 협정은 2028년에 종료됩니다. 종료 3년 전인 2025년부터는 어느 쪽이든 조약 종료를 동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공동개발에 손을 떼면서 정확한 탐사는 진행된 바 없이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개발을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입니다.
그 근거로 1980년대 한일 공동탑사에서 소량의 가스가 이미 발견되었으며 1995년에는 칠광구 해역에서 불과 8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천연가스 9,200만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춘샤오 가스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가스전을 차지하기 위해 해군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5년 6월경 협정 종료를 동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협정이 종료되면 이후 칠광구 관할권은 대부분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 EEZ이란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협정 체결 당시까지만 해도 해저 지형의 자연적 연결이 경계 획정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칠광구 대륙군과 연결돼 있는 한국에 유리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EEZ 경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칠광구의 90% 이상은 일본 수역 내에 위치합니다. 협약이 종료될 경우 일본이 이를 바탕으로 칠광구 대부분을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법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지 한국 측도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일단 EEZ를 설정한 한일 어업협정에는 대륙군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어업협정을 자원개발에까지 적용한다는 것 역시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이 논리를 가지고 일본과 싸워야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도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먼저 제7광구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더 늦기 전에 제7광구의 탐사 및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서민위는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탐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대륙공 합의에 실패할 경우 그 폭발력은 남중국해 이상의 갈등을 몰고 올 게 뻔합니다. 시추와 개발이 남발하고 한국과 일본의 해경 세력은 충돌할 것이며 특히 중국의 진입은 물 보듯 뻔합니다. 세 나라 간 대륙공 개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각 지역에서 가스전 및 석유 개발 사업권을 따내며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국 없이 일본이 단독으로 시추하려는 시도는 기술력의 한계도 문제지만 중국을 끌어들이는 미련한 결과로 이어져 일본에게 득이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한 것인데요. 올해 기준 IMF의 수치에 따르면 일본은 선진국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게 밀려 일본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불패 신화에 취해 있던 일본인들은 바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반면 일본 뒤를 무섭게 추격한 한국은 내년에는 확실히 일본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최악의 위기가 겹치면서 마침내 그 썩은 뿌리가 드러난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한파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절제하게 풀린 화폐 때문인데요. 코로나 시기 경제 위기를 걱정한 국가들은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을 약속하며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흘러나온 돈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었으며 가상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자산의 등장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저금리는 지속되었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은 계속해서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이 끝나면서 미국 연준에서 칼을 들고 통화량 억제에 나선 것이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미국은 금리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한때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가들은 저금리의 혜택을 보며 실물 자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격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있다는 금리 인상안을 발표하는 탓에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풀린 돈은 다시 주인을 찾아 지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자산을 사들이던 개인과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과 빚을 낼 정도로 투자에 나섰던 국가와 개인들은 고금리 폭탄의 직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금보다 갚아야 할 이자 걱정이 더 앞서게 된 것이죠. 이미 과도할 정도로 빚을 낸 국가들은 원금보다 더 많은 부채로 인해 갚아야 할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파산할 정도로 후진국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중국의 돈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국가들 역시 금리 폭탄의 영향을 맞았죠.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에 맞춘 다른 국가들 화폐 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금리도 상향 조정이 들어간 것인데요. 그로 인해 세계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뜻밖의 국가가 최악의 형태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부터 시행된 아베노믹스부터 일본은 의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 엔저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엔화 가격을 낮춰 일본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 행동이었죠.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악화된 일본 시장에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엔저를 권장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핵심 치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일본인 특유의 심리도 극복하기 위해선 과도할 정도로 통화량이 풀려 투자 심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일본 정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유효한 듯 보였습니다.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본 경기는 활발했고 경제 지표들 역시 하락세에서 약상승세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정책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선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내부 구조 개선을 해야 했으나 아베노믹스 덕분에 풀린 경기로 이 시기를 일본 정부는 놓친 것이죠. 결국 미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일본 경제의 허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이 사태를 예견했던 경제 전문가와 일본 관료들은 심각한 경고를 남기며 이를 비판했죠.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저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본 경제는 쓰러지기 직전이며 다른 국가들이 이미 일본을 추월해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그는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G7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언하면서 대만도 곧 있으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그의 예견은 틀릴 것이라고 바라봤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인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가 예측한 일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IMF에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죠. 오랜 기간 버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어도 내수 경기와 튼튼한 채권을 통해 선진국 가운데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던 일본이 결국 추락한 것이죠. 올해 2022년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PPP 구매력 지표에서 일본이 최초로 5만 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5만 달러 선은 항상 넘었던 일본이 마침내 그 선조차 붕괴하면서 추락한 것이죠. 5만 달러 지표에 속한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에 속한 잘 사는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5만 달러 선을 넘기며 당당히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표에서 일본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IMF가 발간한 자료에서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던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인데요. 다른 지표에서도 일본의 추락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세계경제전망 월드 에커nomic 아웃룩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3,59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은 34,360달러를 기록해 격차가 77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원화 약세를 감안해 지난해 35,000달러에서 4% 줄어든 금액인데요. 엔화 가치는 이보다 더 빠르게 하락한 탓에 지난해 39,300달러에서 12.6%나 떨어진 34,360달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IMF 통계 작성 이래로 최소 수준인 770달러로 좁혀지면서
1995년 31,640달러 수준의 격차를 보였던 1인당 GDP는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달러 현상을 보이며 무섭게 치솟고 있는 환율 역시 일본을 조이고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현재 1달러당 150엔이라는 수치에 임박한 환율은 올해 말인 12월에는 160엔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미디어 겐다이 비즈니스는 경제평론가 스즈키 다카이로의 분석을 인용, 일본 경제가 최악의 경우 2023년 환율 180엔 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나쁜 것도 모자라 물건값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 본 것이죠. 파산하는 기업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자료를 인용해 올해 4-9월 사이 도산한 기업이 15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나 많은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분석했죠. 일본 민간 경제 부분에서도 이러한 위험 신호는 커지고 있습니다. 100엔 숍 열풍이 불었던 일본에서는 이제 500엔 숍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가게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적당한 품질이 싼 제품을 내놓아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무인양품이 선보인 500엔 숍은 큰 인기를 누리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이제까지 대증요법으로 경제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일본은 한계를 맞이하며 심각한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가계 부채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큰 부담으로 돌아온 빚 갚기에 나섰습니다. 이니 세수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폭탄으로 일본 정부에게 더욱 큰 부담이 가해진 것이죠.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정부 부채는 GDP의 260%가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라면 진작 파산하고도 남았겠지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의 통화 가치와 일본 정부의 외환 보유고 덕분에 겨우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정부는 엔화 매입과 달러 매도 정책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섰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강달러 기조는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에 손을 대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앞장선 상황. 최근 아베 전 총리 사망과 통일교 관련된 이슈로 인해 일본 정계에서 기시다, 후미오는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지율 20%대를 유지하면서 정권 교체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들었죠. 이를 막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는 최근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의 10%를 보조하는 방안을 내세우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내세운 정책인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4조 2천억 엔, 한화로 40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빚이 더 한층 늘어나는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오히려 보조금 지급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더 빠르게 죽어간다는 비난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경제지표와 일본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추격하는 한국의 성장세에 일본은 그나마 남은 자존심도 꺼지는 상황. 엔저 쇼크로 손해를 입은 일본인들 상당수가 외화에 투자하며 일본의 부가 현재 외부로 빠져나가며 일본인도 일본을 버리는 가운데 과연 일본은 끔찍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최근 한국인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보복을 가한 중국을 향해 한국의 삼성이 대신 시원한 복수를 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중국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이 받고 있는 타격이 너무 커 한국인 비자 중단을 곧 철회하고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삼성이 중국을 향해 한 시원한 복수는 무엇인지
얼마나 강력하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중국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산업, 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상기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통지문을 통해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고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거듭 상응한 조치를 경고해 온 중국 외교부는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해 대등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9일 일부 국가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입국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련 조치가 나오기에 앞서 일부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노란 표식을 달게 해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총리가 나와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한 태국과 비교된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태국 부총리는 방콕 국제공항에 나와 중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9일 현지 시간 CTV와 NHK, 태국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고삐를 푼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길이 열린 가운데 태국 당국은 부총리까지 직접 공항에 나서서 3년 만에 태국 땅을 밟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명이나 되는 관료들을 대동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와 200여 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중국 남동부 샤먼발 샤먼항공 MF833편 탑승객 269명이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시간에 맞춰 행사를 열고 승객들의 화환과 작은 선물 등을 주며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공항 곳곳엔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 태국은 언제나 우리 중국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한다 라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태국을 찾은 20세 중국인 여성은 인생 첫 해외여행인데 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텐진에서 온 사이먼 주도 태국 사람들의 환대가 느껴진다. 선물을 받아 매우 행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이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태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관광자원 훼손이 도를 넘자 태국 당국이 중국 측에 유객 중국인 관광객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자제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관광청 TAT은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산호초를 비롯한 바다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AT의 송클라 사툰주 담당 국장인 판누 워라민드는 국립공원과 사원, 바다와 산호초 군락을 찾는 유커들이 태국 법률과 규정을 지키도록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중국 국가여유국과 중국 여행사들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판누 국장은 이어 주요 국립공원이나 관광지에서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유물 등을 만지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국립공원 관리자와 주정부 관리들에게도 중국 관광객에 의한 관광지 훼손 주의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돈무항 국제공항 화장실에서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알몸을 드러낸 채 태연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 사진을 편집해 공중질서 교육용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한 사원은 신축 화장실에 중국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완농쿤 사원 관리인 세상에. 화장실을 열었더니 사방에 온통 오물범벅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전했습니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어 경고 편말을 만들어 붙이겠다는 휴양지도 생겼습니다. 태국에 잇따른 중국 관광객 때리기에 중국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중국 망신 주기라는 겁니다. 중국 방송 앵커는 그쪽, 태국도 반성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안내 표지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남여 적발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일본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10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수의 국가는 과학적 사실이나 자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에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가하고 있다, 라며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반 비자는 외교와 공무, 예우 목적의 방문을 제외한 비자를 뜻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보다도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재 머물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왕래를 막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중국 측의 외교 경로로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행업체 관계자는 10일부터 인도적 목적 이외의 중국 비자 신청은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중국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미국 기관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29일 현지 시각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2월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 미국, 일본 등 19개국 국민 2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80%, 미국인 82%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반중 여론이 87%로 19개국 중 가장 높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이 각각 86%, 8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해냈습니다. 마치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반격이라도 가하듯 중국을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삼성은 중국에 있는 삼성의 선전 통신장비 공장, 텐진 스마트폰 공장,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뿐만 아니리을, 수저우 PC 공장, 그리고 최근에는 우시와 장춘에 있던 중국 배터리팩 공장 두 곳을 철수시키더니 저장송 인보시에 있던 현지법인까지 폐쇄해버렸습니다. 너무나 한순간에 내린 파격적인 결단이라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삼성을 시작으로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반격에 총출동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있던 에뛰드하우스 600개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철수시켜버렸고 현대차도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해버리는가 하면 H전자는 중국 텐진, 쿤산, 선양 세 곳의 사업장을 철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중국에 이렇게까지 열받으며 강력히 반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일본, 인도 등 12개가 넘는 국가가 중국에서 오는 승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을 첫 타깃으로 삼아 가장 먼저 보복을 시행했습니다. 중국 학계는 이를 두고 한국은 중국에 대항 수단이 제한된 쉬운 타깃이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에농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이웃국가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상당 부분 기대고 있기 때문에 쉬운 타깃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며 중국의 인내심은 상대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미국이 아주 심하게 중국을 홀대할 때 보복한다면 한국은 아주 조금만 거슬러도 곧바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폴 국립대의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자국 내 선전을 위한 본보기로 낙점됐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오 교수는 중국은 지금 인민들에게 매우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외교적 행동인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한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